제 시집도 뭐 앞으로 시집을 더 낼지 안 낼지도 모르겠고, 진짜 시 쓴지 벌써 뭐 오래됐는데 시집을 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나 소중한 분, 중요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이분하고 사실은 제가 작가회의에다가 연대활동위원회 이름으로 작가들 전체에 메일링해서 김미숙 대표님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하자, 일단 제 시간에 좀 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일단 행사를 좀 바꿉시다. 먼저 김미숙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김미숙 대표님을 말씀을 듣고 2부는 제가 하고 김 대표님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행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숙 대표님 앞으로 오십시오. 제가 잠깐 박수로 좀 앉으십시오. 김 대표님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2018년 12월 1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측의 방관 속에 김정균 씨가, 자제분 김정균 씨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오이시 사고, 사망사고 1위가 우리나라에 맞느냐, 그런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고 국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김용균 여사의 희생으로 해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희생이 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산재 사고 일하다가 죽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선진국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김용균 여사 어머니,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노동 환경 실태도 들어보고, 오늘 김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마음껏 하십시오. 시간 뭐 제한 없이 하시고요. 네? 오래 걸린다고요? 예, 뭐 오래 걸리도 뭐 좋습니다. 하시고. 시간 제한이 있지 않나요? 뭐 시간은 이제 1시간을 쪼갰는데요. 30분 이상 하시도 상관없습니다. 이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노동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노동 현장에 제일 일선에 지금 서서 노동운동가가 되셨습니다. 김 대표님을 노동운동가로 만든 이 국가가, 또 우리 모두가 사실 좀 책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제2의 김소선 선생님이다, 이소선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중한 분 오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쭉 경청을 한번 해보고 우리도 많이 느끼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대표님 발언 시작했습니다. 박수 좀. 혹시 용균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알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깊이를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30분 알차게 준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용균이 얘기한다면 그냥 정말 애가 하나밖에 없는 저희 부부한테는 애가 너무 처음부터 순한 애를 태어나갖고 말도 잘 듣고 알아서 잘 대학까지 잘
7개월 정도 구하다가 구해서 결국은 이제 서구발전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서구발전이 국가기밀이라고 제가 서구발전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그래서 보내게 됐는데 사고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냥 사고 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와보면 안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생각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기절을 했거나 그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와달라고 할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면서 퇴원까지 했는데 장례식장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다 와가니까 태안의료원을 가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이 아니고. 그래서 태안의료원 갔는데 1층 로비에서 물어봤어요. 김영균 일하는 애 왔냐고 그랬더니 그런 애 이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여기 가라고 했는데 없는 이유가 딱 이제 한 가지 한 군데가 걸리더라고요. 장례식장. 그래서 혹시 그냥 젊은 청년 그만한 피에 다른 사람 누구왔냐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한 명 누워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안 이길 바랬어요. 지희야가 장례식장인데 거기 이제 운동 보여주더라고요. 서랍장 같은 데서 시체를 꺼내는데 우리 아들을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길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가루가 얼굴에 다 까맣게 있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아니길 많이 바랬고 처음에는 되나요? 아, 예,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피부결이나 만져봤을 때 우리 아들 같았어요. 근데 얼굴이 까마니까 군대 보내면 애들 훈련 받으면 다 못 알아보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맞으면 분명한데 부정하고 싶은 마음. 어쨌든 경찰서에 이제 그 다음에 가고 우리 아들 맞다고 얘기를 하고 얼굴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에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애 상태를 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려고 했는데 두 분이서 완전 저희를 끌어냈다시피 거기 보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고 나머지는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려고 하다가 끌려 나왔어요. 문 잠가 버리고. 저는 그게 애 본 마지막인 거예요. 직접 가까이서 본 게.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준 이유는 부모가 그 상처를 보고 살 수 없을 만큼 힘들 것 같아서 안 보여준대요. 근데 이제 1층에 그러고 막 문 밖에 쫓겨나서 정말 힘 다 빠질 때까지 울다가 그냥 1층으로 올라왔어요. 하는 수 없이.
놈들은 뭐 기절이라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악몽이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기절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찍으로 올라왔는데 사측이 그 하청 이사라는 사람이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윤균이는 정말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 보험 들어오는 거 2개 있으니까 그거 잘 해결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몇 분, 30분도 안 걸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 아들은 절대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동료들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측 그 이사 몰래 안 보이는 데 가서 그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회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동료들은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자기는 하청들은 원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윤균이한테 모든 잘못을 물고 가고 있구나 그때 깨달아서 근데 깨달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공공운수 노조라고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제부가 그 노조 활동을 했었어요. 노조. 그래서 거기에 전화해갖고 물어봤어요. 이름표에 공공운수 뭐뭐뭐라고 써있는데 이름이 써있는데 이 사람들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믿을만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하지만 저는 노조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까이에서 누가 하는 것도 못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부가 이제 오로지 이제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분만 봐서는 제가 노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는 믿지 못하지만 적어도 사측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저하고 저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큰 회사를 그것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구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절박해서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게 됐죠. 근데 사고 3일째 현장을 갔어요. 제가 사고 현장을 갔어요. 왜 갔냐면 부모는 자식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고 현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간 이유는 내 자식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고자 내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파트 15층 높이가 실제로는 거기 현장 안에는 5층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맨 꼭대기는 5층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낙탄이 눈처럼 쌓여 있어서 분진이 이렇게 많이 날렸나 봐요. 그게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눈발 듯한 지나갔어요. 1층에서 5층까지 다 양쪽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윤균이가 일했던 곳이 90폭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죠. 9억이하고 10억이하고 그곳을 15층 높이로 되어 있으니까 1층부터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냥 5층 올라다니면서 하는데 1층부터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쫙 있고 진열되어 있고 외항 그러니까 그 철체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구부라고 해서 낙탄 그러니까 탄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삽으로 이제 꺼내는 일을 하고 윤균이가 했던 업무가 점검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낙탄을 꺼내고 이상 뭐 끼임 증식 그런
비상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해서 상부한테 보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는 형태였는데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계곡부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 수그려서 낙타를 꺼내고 이러면서 이게 그 무덤처럼 옆옆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5층까지 들어오고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우리 아들 사고현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물청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플렉스 라인 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근데 가니까 물청소로 되어 있으니까 아 숨기려고 하는 은폐 시도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그 갔을 때 현장을 그런 상태를 봤을 때 기자들 다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피해자이지만 그냥 가정에 그냥 한 엄마이잖아요. 뭐라든지 증거를 찾아야 된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그냥 기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제가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서 너무 억울해서 막 악을 쓰면서 제대로 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진상규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용돈이 사고 나고 뭐 당정청 흔히 말하는 그 문고리 3인방이라는 대통령 그 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왔었는데 다 제대로 해결안을 안 가져오려면 그냥 돌아가라 이러면서 해결을 요구했고 그리고 또 강화문 집회 때 또 나와서 또 저 마이크 잡는 거 진짜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아들 자식이 죽었는데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몇 명 안 모여도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뭐라도 말 못하든지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사건을 밝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잠을 자는데 하루에 3시간을 넘기지 못했어요. 자다가도 놀란 가슴이 먼저 아니까 헐떡 용수철 튀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애 아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깨니까 그냥 폰으로 내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을 폰에다가 글을 쓴 것을 광화문 이런 집회에 나와서 읽었어요. 서기신만 맨날 하나씩 보고 그렇게 이제 2달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은균이가 사고 났을 때가 12월 10일 날인데 2달 정도 싸우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설까지 왔는데 설날 그냥 장례식장 은균이 얼굴만 보고 사람들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그냥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설까지 지나는구나 언제 끝날지 암담한 상태잖아요. 기약이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또 이래저래 또 사건이 일어나면 묻힐까봐 두렵고 그런 수면 아래로 깔아앉을까봐 되게 걱정이 된 상태에서 명절날 시민대책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합의 중이라고. 저를 이제 호텔 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앞방에서 지금 협상 중인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자고 그래서 했는데 계속 결렬이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 쪽에서는 되게 당당하게 나갔거든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가니까 너네는 뭐 때문에 그렇게 무슨 카드가 있기에 그렇게 당당하냐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쪽 협상하는 분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머님이 단식할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까지 흔적도 안 했던 정부가 그 요구안들을 100% 다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합의가 됐고 그 합의안에는 성우발전 그 사장 회사가 용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합의안에 써놨고 또 그 조중동 신문 그 큰 회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큰 회사 그 박스 형태로 사과문 내보내고 이러면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 끝나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특조위 구성을 하게 됐어요.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네 달 가까이 거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로비는 업무 수칙을 다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원청은 하청을 두었으니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어서 사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원하청이 그 안전 구멍을 내놓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노동자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그동안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전체가 노동자 잘못으로 아니면 꼬리 자르기 잘못 그렇게 식으로 이렇게 처벌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2,400명이 해마다 죽었는데 왜 그 유족들은 나서지 않았을까? 제대로 나섰더라면 해마다 난 사고들이 다 뭉쳐서 나섰더라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많이 죽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나섰더라면 나라를 바꿨을 텐데 이렇게 죽음 흔한 죽음을 막았을 텐데 이런 그 원망이 생겨서 저는 원망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다. 저 정말 정치는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저 구미에서 살았으니까 오죽 더 그렇겠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잘하고 회사만 잘 다니면 된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남한테 잘못하지 않고 그냥 잘 살면 돼. 그러면 나라는 각각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균이 사고가 나고 생각해보니까 나만 내 안에만 중요시한 게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주위 그러니까 집안 말고 사회가 안전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이런 피해를 안 보는구나 이런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용균이 그 사고 때 그 과정에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근데 너무 협소해서 용균이가 빠져버려서 뭐 철도나 이런 궤도 장비 이런 데가 다 그 직접 고용이 빠져 있고 그래서 또 못 살리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사실 산업법은 그냥 공고 수준에 맞거든요. 공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안 해도 처벌이 아주 미약하거나 그러니까 벌금형이 아주 미약하거나 사람이 죽어도 430
132만 원 벌금만 내면 땡인 것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돈으로 먹일 수 없는데 돈을 먹여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목숨값을 매기는 건지 이런 것이 정말 너무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법 갖고 안 되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영국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망사고로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죠. 저희 지금 김용균 재단 때 특조위 구성하고 또 재단을 만들어야 될 형편이라서 서울로 바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특조위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이 멀리선 잘 안 되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제대로 안 되면 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재단을 만들면서 대표를 그냥 가정주부였던 사람이 대표를 어떻게 맡겠어요. 근데 그냥 시민대책위가 그때 해산 바로 전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재단 만드는데 도와달라 그러면서 다 승낙을 해서 그때 이제 재단을 만들었고 재단이 하는 일은 비정규직 철폐운동과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또 청년 노동자 권리보장 그리고 제가 지금 직접 뛰고 있는 유족들 나오면 그 사람들 손잡아주는 역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연대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는 현안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죠. 그거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그것도 지금 되게 위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막는 역할을 또 저희 다시는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이제 유족 모임이에요. 여태까지 산재 모임이 처음 결성하게 된 거고 용기니 투쟁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15가족이 모여 있어요.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했죠.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노동 탄압을 엄청 많이 세게 하잖아요. 노동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다 노동자인데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 탄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지금 방금도 투쟁 현장에 있다 왔어요. 지금 화물연대가 지금 강하게 지금 탄압받고 있잖아요. 정부부터. 근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나라가 진짜 사장은 아닌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사업자 등록증 가입하라고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수고용직이 돼버린 거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노조할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목소리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 저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직접 들어보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전에 거통고 조선하청 거기도 싸울 때도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철제 감옥 스스로 들어가서 그냥 장신의 사람이 그 조만한 그 한 평짜리도 안 되는 감옥에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용접범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용접해서 안 나온 거예요. 끌려 나오기 싫어서. 이제 자기가 그 지회장이니까 목표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지니까 가족끼리 생계가 자꾸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생계가 곤란해지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여기다가 선배폭탄, 노조 활동 단합을 했다고 해서 선배폭탄을 그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선배폭탄을 내렸잖아요. 이런 불법한 이런 것들 보면서 노동자들이 너무 일하면서 권리가 없고 너무 불쌍하게 지금 생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서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도 서민이었고 우리 아들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곁에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좀 더 하십시오. 예. 마이크를 좀 더. 뒤에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용균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1심은 처음에 이제 고소고발해갖고 원하청 법인까지 포함해서 16명 기소가 됐고 사장까지 기소된 게 이례적이라고 했어요. 원청 사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라고. 이유가 뭐냐면 위험한지 몰랐다. 그것 때문에 법에서 빠져나갔는데, 저는 몰랐다고 하면, 알았어도 몰랐다고 하면 더 유리하면 어떤 사장이 몰랐다고 하지 알았다고 얘기를 하겠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심이 없었으면. 그리고 거기 법정에서 정말 우리나라 실정을 알려면 법정에 가보면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법정에서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현장에 CC카메라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그리고 또 물증도 없어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런 현장 만드는 건 회사잖아요. CC카메라만 제대로 달려 있었으면 그 용균이 모습 그대로 나올 거고, 또 증인 2인 1조 지들이 못하게 했잖아요. 원래 형식상은 있었어요, 문서상에는.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고 또 물청소로 또 다 증거 없애버리고 이래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죠. 정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공항에 캐리어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거기처럼 현장도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놓고 자기 수준은 이하라는 걸 인지를 하고 말하나? 너무 격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말도 해야 하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법정 다녔을 때는 수십 차례 다녔는데,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워낙 길어질 상황이어서 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대응하다가 내 스스로 지쳐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두 번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 정신 차리고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2심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항소 재판이죠. 근데 원청 그 대상자들, 가해자들 전부 다 항소를 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지금 이제 용균이 추모 주간이 5일부터 11일까지인데 8일이 용균이 재판, 항소 재판 마지막이에요. 내년 초쯤이면 그때부터 이제 결심 공판 나올 예정인데 저는 이제 이런 재판이 용균이 때 사고 났을 때는 부산안법을 적용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워낙 또 용균이 그 투쟁이 컸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으니까 이 재판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뛰어넘는 재판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재판 1심 재판할 때 그 판결 내릴 때 그 재판장이 그랬어요. 최고 그 가해자들 잘못했다 이렇게 강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처벌을 그때 산안법 부산안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판은 원청 사장까지 처벌되게끔 지금 바라고 있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에요. 지금 민변에서 열심히 같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그 후원금으로 저희 재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명이나 되는데 저희 재판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협력을 통해서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었지 않아요?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되는데 저기 김 대표님 우리 이거 끝나고 식사하는데 같이 꼭 가십시다. 저 그 비정규직 이제들만 후원 주점을 예. 해요. 거기 예. 꼭 오락회하고 가야 돼요. 몇 시에 가시는? 거기 7시까지 와달라고 해요. 7시. 네. 어디서 합니까? 아, 이거는 그 남영역. 아니요. 그럼 이래 합시다. 가셔야 되니까 우리 같이 단체 사진을 좀 찍읍시다. 예, 김 대표님 올해가 김 대표님 그리고요.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저희가 김용준 씨 어떤 희생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그 대우조선은 우리 그때 누가 내려가시죠? 김재순 사람. 아니요, 대우조선의 대우조선. 예, 대우조선은 아, 우리가 그 부산의 김형로, 대선의 김치훈, 네네. 송경동 시인도 아시죠? 네네네. 예, 우리 이제 다 작가회 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급여를 그때 보셨죠? 300만 원이 안 돼. 그 엄청난 일을 200만 원 하고 조금. 200만 원 조금 넘더라고. 그러니 누가 그렇게 돈 받고 일을 하면서 우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 저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그 쌍용종
쌍용 자동차가 요번에 이겼죠. 노동 네네.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하면 너가 파업함으로 해서 회사가 이만큼 손해봤다. 너가 물러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버린 노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대우조선은 저희가 그때 그제도까지 내려갔었고요. 그제도까지 내려갔었고 또 저희가 김영수 지회장, 네. 김영수 지회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할 때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노조법 이거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예. 지금 며칠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는 혼자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 명 고통고 노동자들이 여러 명 같이 하고 있고 예. 저희 대표자들은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안에 야당, 민주당 여기를 한 사람씩 면담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 저도 이재명 대표 면담할 때서도 3년 노조법 2, 3조를 민주당이 다 열심히 하겠다고 처음부터 나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약간 물러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민주당에서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노동자들 뭉쳐서 하게끔 만들 거다. 그러니 이번에 윤석열 지금 노동 탄압 되게 심한데 이 사람 반 노동이잖아요. 집회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척을 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노조법 2, 3조 개정하고 또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거기 집회 하다가 왔어요. 저기 이제 노란봉투법도 당연히 또 중요하고 노란봉투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막자라는 법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 우리보다 조금 더 생각이 좀 뛰어난 국가들 또 먼저 경험한 그 국가들은 법으로 그 금액을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일 계산해가 다 합쳐갖고 너가 물러내라. 그러면 누가 파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게 이제 제가 표현한 거는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들고, 그다음 결국 가진 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가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김용균 열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무슨 파문 또 그렇게 해서 제정된 중대재해법 이런 게 좀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뭐 상당히 안전사고, 산재사고 이런 데 대해서 경영자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뭐 지금 과도기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산재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계기가 아니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초반에는 줄어들었다가 예. 지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뭐 네. 지금 뭐 재계 쪽에서는 이거는 실효성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실효성이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50인 이하 사업장이 제일 사고가 많이 80%가 많지. 예. 나는 곳인데 이상이 나는 곳인데 여기를 다 지금 뭐 유예시키거나 5인 미만은 제외시켰잖아요. 이러면서 뭐 20%만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도 기소는 지금 뭐 몇십 건이 되어 있지만 처벌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 건이 지금 기소된 것 중에 그 건만 지금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저렇게 나오니까
아예 그 위헌 소지로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법 집행도 중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갑자기 이제 조그만한 회사에 뭐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니까 뭐 죽겠다 갑자기 이러냐 뭐 이런 건데 유예 기간이 이제 5년 맞죠? 5년입니까? 3년입니까? 또 3년 되면 또 유예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쨌든 중대재해법의 만들어짐을 해서 산재사고, 사망사고 1위 이 분쟁에도 좀 사람이 일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중대재해가 그냥 기업하면서 당연히 안전조치 해놓고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돈벌이에만 급급하니까 이거 그 안전조치하는 것도 펜스나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돈 들어면 다 투자잖아요. 그런 거 들이기 싫어서 그냥 다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기업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제재가 없어요. 법적으로 제재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방치한 결과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이태원 사망 그 압사 사건도 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시민들이 뭐 다품놀이 가거나 뭐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권리잖아요. 권리. 근데 그 정부 쪽에서는 다 이거 너네가 그냥 놀러 가서 죽은 거지 그거 왜 우리한테 책임 묻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다 했고 그 사고 나기 전에도 수십 차례 이렇게 그 11차례인가 12차례 이렇게 다 경찰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는 거는 사실 이 그 정부 쪽에서는 뭐 노동자 대회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투입을 못 시켰다 그랬지만 노동자 대회는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사람들 그냥 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 한 거거든요. 그거 다 일부러 자기네들 책임 안 지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데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윤 정부가 지금 노동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뭐 지금 뭐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 그 노동자들 대폭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여파는 있는 사람들도 그 잘리진 않았지만 되게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잘린 사람들 이제 나이 들었고 어디 가겠어요. 다 또 뭐 뭘 하든 간에 되게 살기 어려운 지금 시즌이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잘리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명 안전에 지장을 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해보는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까 우리 그 김용균 재단이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다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한번 공지도 하면 김용균 재단이 좀 제대로 돌아가게끔 우리가 돈은 우리도 가난한 끌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니 저는 그냥 자기 마음이 있는 대로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 형편상 이렇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저는 이제 윤준이 사고 이전에는 이런 세상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애 아빠는 그때 당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는 상태고 애 학교 보내야지 이러니까는 대학가리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런 사회인지도 몰랐던 상황이라서 그때 좀 세상에 눈을 떴더라면 나 뭐라도 했을 텐데 하다못해 후원이라도 해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자식한테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 제대로 부모가 얘기를 못 해준 거 저도 깨달지 못하고 또 행동하지 못한 거
이거 결국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는 저한테 너무 세상 모르고 살아서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자식들, 가족들 뭐 다 있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처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주고 삶이 어떻겠어요?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이걸 못 막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라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목소리라도 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마 세월호 가족들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자식 잃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은빈 아빠하고 그랬어요. 사고 당하고 우리 둘의 목숨을 앗아가지 왜 우리 아들 데려갔냐고. 둘의 목숨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얼른 바꾸겠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당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당하기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저는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그 부모들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이쪽들은 다 그런 말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된다. 남의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뭐 가족들이 단란하든 안 단란하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자식들. 지금 현 상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김영균 재단 김민숙 대표님한테 연민에서 말씀해 주신 박수. 그 오늘 오셨으니까 지금 가셔야 된다 하니까 시간이 우리가 안 됐으니까 잠깐 권 선배님 지금 하기 전에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예, 좀 예. 한시간 됐으니까. 아니 왜 하라 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 예. 김선생님하고 기념사진 일단 찍고. 네, 기념사진 찍고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아, 6시.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니 여기가 6시 때 마쳐야 되니까 기념사진 하려고 여기 사진은 찍고. 요 저기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줄을 놓고 그 다음 서고 요 위에서 서고 이렇게 상방으로 서서 왜또 투기가 찍어요. 됐어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상에 이렇게 이게 확대가 안 되지 왜? 네? 확대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때문에 안 되지? 다 확대된 거 아니야? 다 확대된 건가 봐. 에이 됐다 그냥 끝.